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후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건장한 대학생입니다. 어쩌면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되는 날이면 저는 이미 군에 입대를 하고 난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들 하나뿐인 저희 집에 제가 입대를 하고 나면 쓸쓸하실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저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편찮으셨어요. 아직 완치 사례가 없는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르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려 노력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사랑을 배웠죠. 매달 어머니의 병원비가 나가야 했기에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곳곳 청렴한 분이었습니다. 제게도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 것을 항상 강요하셨어요.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에 영향을 받은 저는 진심으로 저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에요. 군 입대를 앞두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애틋해져서 공부를 하는 척하고 책상에 앉아 사연을 써내려갑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두고 세상에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즐겨보시는 채널에 제가 보내는 사연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겠죠? 기대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만고만한 성적에 성격도 튀는 것이 없어 늘 교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등교와 하교를 수모하던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는 못할지언정 나쁜 길로 빠지지는 말자는 게 저의 보잘것없는 나름의 철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늘 맨 앞줄에 앉아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했었는데 그랬던 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더군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태어나 난생 처음 아빠의 자랑거리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저 아빠가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하라는 대로 공부만 했을 뿐인데 네모난 성적표 종이 한 장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아저씨들한테 부러움을 샀다며 웃어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활짝 웃는 눈가에 고인 눈물방울까지도 보았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눈물방울을 보며 더욱 깨달았어요. 어쩌면 할 줄 아는 것 없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학생의 본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서 저로 인해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저는 1년 만에 반에서 1등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조차도 얼떨떨하고 신기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은 학원도 과외도 하지 않는 제가 전교 1등을 한 것이 너무 대견하다며 아버지께 직접 전화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전화기를 붙들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정작 수화기 너머의 선생님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데 허공에 대고 꾸벅꾸벅 고개 숙여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죠. 그걸 보는 내내 기분이 좋으면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성적이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요.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께서 계신 병원에 아버지와 함께 갔다가 한참이나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로 인해 웃는 얼굴을 보니 뿌듯했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기란 힘들었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마 모든 학생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적이 마음에 들어 웃다가도 자연스레 다음 시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께서는 그날 저녁으로 아주 뜨겁고 질긴 백숙을 해주셨어요. 냄비째로 밥상 위에 올려두고 먹는 백숙은 뜨겁고 질겼지만 그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닭다리를 제 앞접시에 덜어주신 아버지께서
전교 1등 우리 아들 장하다. 많이 먹어. 팍팍 먹어. 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실 때에도 눈가엔 여전히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가슴 벅차고 기쁘다가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으로는 저까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 낯설고 이상한 감정은 그날 먹었던 백숙만큼이나 뜨거운 감정이었어요.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앞에 있는 성적표에 1등이란 단어를 찍어오는 것 뿐이었지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생각해보니 그 다음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선생님과 상담 끝에 서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성적을 유지한다면 선생님께서도 두 발 벗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런데 어째서인지 제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학년에 올라가고 첫 중간고사부터였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받고 학교에서 꼭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좌절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남들 다 하는 학원, 과외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은근슬쩍 학원이나 과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그럴 돈이 없었죠. 이제까지 학원, 과외 없이도 충분히 잘해왔는데 왜,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라는 생각은 끝없이 저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답이 없는 고민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니 공부하는 시간마저 성적이 떨어졌다. 어떡하지? 하는 심각한 생각에 집중이 잘 되질 않았어요. 이대로라면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모의고사 성적들까지 형편없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2학년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시고 더 이상 1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셨음에도 아쉬운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또 마음에 걸려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고민이었죠. 멈추지 않는 고민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도 억지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하신 채 제가 먹을 야식을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선 정작 드시지도 않으면서 공부하는 아들 잘 먹어야 한다고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내내 요리하시던 뒷모습. 정작 잘 드셔야 하는 건 아버지이셨지만 하루 종일 힘든 건 아빠인데 아빠가 더 드셔 하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허허 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아들을 위한 하루를 보낸 아버지께서는 불이 다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서랍을 열고 파스를 꺼내 등허리를 두드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뻗어 더듬더듬 아버지 등 뒤에 파스를 마저 붙여드렸습니다. 그런 날은 괜찮았어요. 잠결에 저도 모르게 코를 틀어막고 짜증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파스 냄새 그거 겨우 독해봤자 얼마나 독하다고. 아버지는 저를 위해 잠 설쳐가며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못난 아들이었지요. 비록 짜증을 내고 5초도 되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었지만 아버지 마음에 받은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버지께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의 작은 마트에 갔다가 카트 한가득 채소를 실어 나르고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안녕? 어색하게 지어 보이는 미소와 밀고 있던 카트를 마저 앞으로 밀지도 숨기지도 못하는 그 모습. 제게 그런 모습을 들켜버린 것이 창피한 듯 고장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그 친구를 보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간 제 대답을 들은 친구의 표정이 알 수 없이 일그러졌어요. 야, 동호야, 혹시 여기서 나도 같이 일할 방법 없냐? 공부만 하면 된다는 생각, 다른 생각 말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만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 동호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제 학비 정도는, 아니, 저희 집 식비 정도는 제가 알아서 벌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지독한 파스를 허리에 붙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호는 그런 제게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네가 왜? 너 전교 1등이잖아.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애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공부 못하는 애나 한다는 소리는 처음이라 저도 덩달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더 이상 전교 1등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반발심 같은 것이 들더군요. 나 이제 전교 1등 아닌데. 그리고 돈 필요하면 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잔뜩 일그러져 있던 그 친구의 얼굴이 오묘한 표정으로 변해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경계심 가득하던 그 표정에서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변해가던 그 얼굴. 친구는 자기를 따라오라며 마트 안에 있는 한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안경을 쓰고 있는 어느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하고 동호에게 묻는 그 아저씨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호는 말했어요. 저희 반 친구인데요. 돈이 필요해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해서요.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반에서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던, 사실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 동호가 마치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사장님께 소개해 주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쓱 훑어보더니 내일부터 동호와 함께 나오면 되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니 벌써부터 머릿속에는 첫 급여를 받아 아버지께 드리는 상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다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께선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 저 혼자 착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마트로 출근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근처 식당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날이면 조수석에 앉아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을 도왔고, 가까운 거리는 직접 박스채로 이고 나가 배달을 했어요. 생애 첫 아르바이트. 몸은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어쩐지 평소보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식자재 배달을 나가던 중 한 식당에서 같은 반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효자마트 배달 왔습니다. 아직 오픈 전인 마트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친구는 식당 사장님, 사모님의 곁에 앉아 아침밥으로 추정되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몽롱한 얼굴로 밥숟갈을 뜨다 저를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지며 놀라던 그 표정은 꼭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제가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은 교실에 쫙 퍼지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제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아르바이트에 대한 진실을 캐묻진 않았지만 흘려들은 바로는 이야기가 대충 이러했습니다. 전교 1등이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원래부터 금수저라 고액과외 하면서 전교 1등 하다가 집이 쫄딱 망해서 성적 뚝 떨어지고 아르바이트는 한다더라. 불쌍한 인생. 야, 애들아, 엮이지 마라. 부정 탄다. 소문을 들은 마트 친구 동호는 제게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금수저였던 적이 없고 고액 과외 같은 것은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가 금수저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쫄딱 망했다느니, 그래서 성적이 뚝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나 한다느니 하는 말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 배달을 갔다가 반 친구 하나를 마주쳤을 뿐인데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까지 흘러가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친구가 제게 몰입을 하여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괜히 저까지 하지 않아도 될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 금수저였던 적 없는데 나 과외 받아본 적도 없고. 동호는 몇 초간 당황한 듯 하더니 처음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의 표정 변화처럼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따로 학원을 다닌 거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새파래진 얼굴을 했어요. 과외도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대단하다는 둥, 존경스럽다는 둥, 칭찬을 하는 동호가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 부모님이 교육 쪽 일을 하시냐고 물어왔습니다. 선생님이냐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랬더니 동호는 자기는 어머니랑 둘이서 산다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배울 거 배우며 평범하게 사는 아이들이 부러웠다고. 어쩌면 자기도 남들처럼 학원 다니고 과외받고 했더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것 없이도 전교 1등을 하는 저를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잠긴 건지 동호의 표정은 제법 아련해 보였고 그래서 저도 홀린 듯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한 번도 어떤 친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적당히 평범한 집에서 사는 친구들 뿐이었던 학교 생활에 처음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만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먼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그 친구에게 저도 솔직하고 싶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셔. 나 그냥 혼자 공부했던 거야. 그래서 잠깐뿐이었지. 지금은 전교 1등도 아니잖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없는 말 떠들어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다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뭐. 동호는 저의 대답을 듣고 몇 차례나 진짜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그 애가 왜 그렇게 그게 진짜인지에 집착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일주일이나 지났으려나요? 학교에 갔는데 제 책상에 웬 쓰레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그것도 안에 내용물이 가득 들어있는 채로. 제가 자리로 다가가자 근처에 앉은 애들이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와,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야, 좀 치워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는 타고난 멍청이였던 건지 그 일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게 말을 걸었던 게 제게 쓰레기 봉투를 치우라고 코를 틀어막던 친구 하나뿐이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제가 가는 자리마다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더라고요. 내용물을 가득 채워 흘러 넘치게 한 다음 제 사물함이나 신발장 같은 곳에 몇 번이고 놓아두는 장난을 누군가 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 짓일까? 살짝 골머리가 아파지려던 찰나 애들이 웃겨 죽겠다는 듯이 킥킥대며 다 들리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 다분히 고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분 나빠한 적 없었던 제가 멍청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역시 쓰레기 담당 아들은 다르네. 냄새나는 걸 잘도 치우네. 근데 제 1학년 때부터 쓰레기 냄새 난다고 유명했어. 나 심지어 쟤랑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금수저는 무슨. 흙수저 최고봉임. 제 신고 오는 신발이랑 양말 자기 아빠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라던데. 그 순간 쓰레기 봉투 옆에 놓여있는 제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아버지께서 다 낡은 제 운동화를 몰래 갖다 버리시고는 억지로 사다 놓으셨던 운동화. 흰색은 때가 타니 때가 많이 타도 티가 안 나는 회색으로 골라왔다면서 마음대로 사와서 미안하다고 멋쩍게 웃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달 나가는 어머니의 병원비, 저 끼니마다 먹어대는 식비, 생활비, 넉넉치 않은 형편에 밑창이 다 뜯어진 신발을 본드로 붙여가며 신고 다니실지언정 아들의 운동화는 그때 당시 제일 유명하던 브랜드의 신발로 사오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비싼 신발을 사오시면 제가 억지로 고집을 피워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제품 택까지 뜯어버리고 신발장에 놓아두었던 그 신발이었어요.
발이 크면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도 아버지께 죄송해서 꾸역꾸역 2년 넘게 신고 다녔던 운동화를 조금이라도 때가 탈까 모시듯이 하고 살았던 운동화를 그만큼이나 아끼던 운동화에 쓰레기 봉투를 올려두고 더러운 신발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니 화가 났습니다. 제가 들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순간적으로 복도 전체가 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네 입에서 쓰레기 냄새 난다. 야. 제 말에 깜짝 놀란 듯하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귀를 기울이던 복도의 아이들이 몇 초간 침묵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 둘 무리지어 제게 다가오는 아이들. 어느새 저는 그들에게 포위당한 듯 그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나는 냄새를 더러운 쓰레기 냄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싼 아이들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와, 냄새 대박. 진짜 쓰레기 냄새 나네. 야, 너희 아빠 안 바쁘시면 우리 집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전해줄래? 내 방에 쓰레기통 꽉 찼거든. 그중 한 친구가 자꾸만 선을 넘는 말을 해왔어요. 저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 괜찮았지만 제 신발이 더럽다고 하는 건 참을만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들먹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황지석.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친구였지만 유명한 인사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원 원장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갈 거라고 제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만 성적은 저보다 한참 아래인. 그래서 제게 늘 열등감을 가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 제 어깨를 자기 어깨랑 부딪히며 화를 내는 그 녀석의 뒤로 동호가 서 있었어요. 당황한 얼굴, 눈치를 보는 표정. 저는 그 애가 자기가 저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 표정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황지석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 없는 내 이름을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냐? 너 쓰레기 주는 아빠랑 사는 거 소문 퍼뜨린 건 네 친구 마트 아들 김동호인데 너 저 자식 아빠 밑에서 새벽마다 배달 다닌다며? 일거리도 없는데 너 사정이 하도 딱하고 불쌍해서 동호가 불우이웃 돕는 거라던데. 하긴 친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을 쉽사리 믿고 속사정을 털어놓은 제가 바보였어요. 역시 저는 교과서나 달달 외울 줄 알았지 멍청한 사람인 게 틀림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호에게 드는 배신감은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를 한 대 때려버릴 수도 없고 화는 났지만 그래도 묻고 싶었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왜 제 이야기를 남들한테 그렇게 쉽게 떠들고 다녔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을 했던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황지석의 어깨를 밀쳐버리고 동호에게 다가갔어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치던 동호가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소리를 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대로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너 처음부터 재수 없었거든. 누구는 아빠가 시켜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있는데 지는 지 입으로 하고 싶다 그러고 나 너 처음 온 날 아빠한테 너랑 비교당하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 줄 알아? 근데 뭐? 과외도 학원도 안 다니는데 오직 네 실력으로 1등이라고? 너 일부러 나 공부 못하는 거 알고 그딴 소리 짓거린 거 아니야? 나도 억울해서 그랬어. 나도 너처럼 불쌍하게 태어났으면 아빠한테 예쁨 받을 수 있었나 해서. 동호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게 누구인데. 저는 마트에서 일을 했던 보름 동안 동원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며 가며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눈 것뿐. 보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고 말이죠. 심지어 저는 그 사람이 동원의 아버지인 줄도 몰랐고요. 얼굴이 묘하게 낯익다 생각만 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동호의 아버지가 마트의 사장님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런 동호가 제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마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원래 공부만 하느라 그렇다 할 친한 친구가 없었고 자꾸만 제 자리에 쓰레기 봉투가 놓이고 애들이 수군거리는 것만 빼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리 위에 쓰레기 봉투도 점점 익숙해져 갔죠. 그러는 와중에도 모의고사는 치러졌고 떨어진 제 성적은 저를 더욱더 암담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뭐라도 해야겠다는 복잡한 마음으로 마트 아르바이트를 대신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식당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어요. 부모님 두 분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저는 성적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기름때 가득 낀 불판을 하염없이 닦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것은 변함없는 밥상과 자다 깬 얼굴의 아버지였어요. 이토록 가족만 위해 사시는 아버지인데 그 누구에게도 욕먹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자랑스러운 저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매일 밤 아버지가 차려두신 밥을 먹고 책상에 앉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미처 못한 공부를 했습니다. 꼭 다시 성적이 올랐으면 했어요. 하지만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괜찮다. 사나이가 그런 걸로 울면 쓰냐? 1등이 대수야. 아버지께서는 성적표를 건네며 울음을 터뜨리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다 큰 고등학생이 아버지 앞에서 종이 한 장에 눈물을 질질 짜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아버지 앞이 아니면 대놓고 울 수 있는 자리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전교 꼴등, 아니 전국 꼴등이라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네 편이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아, 이런 종이 한 장에 울지 마라. 응? 아비 가슴 찢어져. 할 줄 아는 것은 공부뿐이었음에도 그마저 잘하지 못해 좌절하는 제게 아버지는 그토록 따뜻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제게는 더 큰 슬픔이 되었죠. 더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럼에도 잘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에게 늘 실망이 컸으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흐르고 2달치의 월급이 모여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었지만 그 돈을 아버지 손에 쥐어드릴 생각을 하니 조금이나마 기뻤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돈을 건네려던 그때 제 눈에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빠, 이게 뭐야? 아버지께서는 멋쩍은 얼굴로 허허 웃으시기만 했어요. 꽤나 묵직한 무게에 유리로 만들어진 네모난 액자에는 표창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아버지의 조남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서 앉았답니다. 쑥스러워 대답을 피하시는 아버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유,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자꾸만 가져가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가져왔어. 아버지께서는 쑥스러운 듯 자꾸 웃기만 하시다가 표창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날 평소처럼 새벽 근무에 나가셨다가 쓰레기장 옆에서 쇼핑백을 치우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쇼핑백 안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서 안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 안을 살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수건 같은 것으로 둘둘 감겨진 무언가가 들어있었고 왠지 이상해 수건을 풀어본 아버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쓰레기 더미 안에 누가 그런 것을 넣어둔 건지 돌돌 말아진 수건을 푸니까 그 안에 글쎄 금덩이들이 들어있는 거야. 어찌나 놀랐든지 다시 수건을 덮어버렸다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하더라고. 손을 대면 안 될 것을 손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다시 수건을 덮어다가 그 자리에 내려두셨다고 합니다. 분명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보통 금붙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세히 보니까 온통 조그마한 아기 돌반지더라고. 얼추 세어보니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어. 어찌나 가슴이 쿵쾅거리던지.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처음에는 그걸 주인에게 찾아주겠답시고 괜히 가지고 있었다간 견물생심 욕심이 생겨 이를 그르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것에 욕심 부려본 적이 없이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막상 눈앞에 50여 개의 금반지를 보니 순간적인 충동이 앞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주변을 청소하며 그곳을 떠나려는데 그래도 자꾸만 마음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주인이 아닌 다른 이가 와서 가져가면 어쩌나. 그래도 내가 경찰서에는 가져다 줘야겠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욕심이 드는 것을 꾹 참으며 그 쇼핑백 통째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꼭 찾아주겠다는 경찰관의 말에 돌아서서 다시 일을 하러 가셨는데 일을 마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경찰서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래요.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땐 반나절도 되지 않아 주인을 찾아 전달하게 됐다는 경찰관의 말이 들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글쎄 그 반지 주인이 얼마 전에 사고로 장애를 얻었대. 자기 아들 어렸을 때부터 한 곳에 모아뒀던 돌반지인데 도둑들면 귀한 거 알고 훔쳐갈까 수건에 돌들 말아둔 것을 아프고 나서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내다버렸다는 거야. 어찌나 딱하든지 못 본 척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길 잘했다 싶었지. 아픈 아내가 집 청소를 했다는 말에 집을 둘러보던 남편이 돌반지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침 아버지께서 그 쇼핑백을 가져다 주신 후였던 거예요. 수건 둘둘 말려있는 걸 버렸다는 말에 남편이 오열하며 아내에게 화를 냈다고. 그런데 이렇게 찾고 나니 아내에게 미안하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실 줄 몰랐다고 경찰관이 남편의 말을 아버지께 전했을 때 아버지는 눈물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지. 멀쩡히 잘 지내다가도 예고 없이 심장이 무너지지. 내 그 마음을 아니까 그저 딱하기만 하더라. 나한테 꼭 살해하고 싶다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없었어. 당연히 주인이 되찾아야 마땅하다 생각했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서도 살해 같은 걸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지만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준 그 경찰관한테 말했어. 그냥 아픈 아내와 힘들더라도 끝까지 웃으며 살길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이지.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겠어? 학교 다닐 때도 상장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난데 이 나이 먹고 이런 걸 받으니 쑥스러워서 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생각이 나시는 듯 아내가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창장을 받을 때 쑥스러웠던 이야기를 하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누군가의 박수를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웃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왠지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했을 뿐인데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박수를 받았던 그날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쑥스러운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던 저와는 달리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아버지가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계속 나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더구나. 근데 내 얼굴이 남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기도 해서 거절을 했거든. 한 장만 찍자고, 한 장만 찍자고 계속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려. 그 사람도 나랑 사진을 꼭 찍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겸손하셨으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사진 찍자고 하던 담당자의 말을 거절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며 걱정을 하셨어요. 왜 거절을 하셨느냐 여쭈니 아버지께서는 하신 일이 알려지는 것이 쑥스러워 사진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싶으셨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르바이트로 번 100만 원을 건네드리는 일이 더욱더 뜻깊어졌죠.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돈을 건넨 저와는 달리 그 돈의 정체를 알게 된 아버지의 표정은 좋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한참 공부만 할 너를 힘든 일까지 손대게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 입장만 생각하느라 그걸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치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어요. 마냥 뿌듯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제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것이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일은 지극히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받아야 마땅한 사랑이라고 당연시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방학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그만두고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일보다 급여도 안정적이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공부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반 친구였는데 소위 말하면 공부에 열정적인 친구는 아니었고 노는 무리에 속했죠. 그래서 처음 마주쳤을 때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저는 전교생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야, 나도 어제부로 왕따다. 왕따끼리 우리 친구 할래? 저는 구태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면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대답 없는 저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묻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어떤 날엔 귀찮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댔죠. 자기가 왜 그 무리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왕따가 되었는지, 살아온 환경은 어땠는지 등등. 요약하자면 일밖에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애정결핍으로 삐뚤어진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제가 눈에 들어왔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공장에서 만나게 되니 새로웠다는 이야기. 저를 만나던 첫날 자기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친구를 해야 하니 이제 너네랑은 못 어울리겠다고요. 왕따를 자처한 셈이었어요. 그 황당한 이야기가 어이없으면서도 내심 뒷이야기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친구를 먹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저랑 공장에서 일하며 적당히 놀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똑바로 살고 싶은데 공부하는 법 좀 알려줘.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좋던지 저는 그 녀석의 공부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며 공부를 하니 제게도 나름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낯선 아이와 저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녀석은 제게 우리를 절친이라 표현했어요. 절친한 친구라는 의미였죠. 아주 낯선 단어였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애한테 더 깊이 들려줄 이야기도 숨길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저의 가정 형편은 전교에 소문나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게 된 덕분에 저와 친구가 되고 싶었다 말하던 녀석이었으니까. 동호가 그랬던 것처럼 배신을 할까 두렵지도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제게도 친구라는 게 생겼다 생각하니 내심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지나가고 다시 개학, 반년이 지나면 고3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그런 제게 절친이었던 민석이는 좋은 고민 상담소였어요. 이번에 5등 안에 못 들면 진짜 어쩌지?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민이다. 그토록 고민이라고는 어머니 건강 상태, 성적뿐이던 제게 그만 예상치 못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교통사고였어요. 처음에는 민석이에게 이야기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걱정에 밤새워 우느라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에 갔더니 그걸 알아챈 민석이가 먼저 물어보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좋아하는 떡볶이 사러 가시다 그렇게 됐으니까 더 미치겠더라고. 사고 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우리 아빠만 다쳤어. 그게 또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아버지께 일어난 일이 억울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다 먹이시려고 길을 걷던 아버지는 배달을 가던 속도 높은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당분간 일도 나가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속상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아버지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신호위반이나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열심히 착하게만 사시던 저희 아버지만 다쳐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는 민석이에게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설명하려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하셨던 선행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반지를 찾아주고 표창장을 받은 이야기 말이죠. 그렇게 항상 올곧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왜 아버지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속상해 진짜.
민석이는 그런 저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해 주었고, 아버지께서 일을 못 나가시는 동안 저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학 때까지 공장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 후로는 공부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아르바이트비를 몰래 아버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전에 일하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기름기 가득한 불판을 수십 개 닦아내야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평생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 의지한 채 살아가셔야 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나까지 건사하시며 살아가셔야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런 작은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그런 저를 보며 다시 한번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아들인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모든 이야기를 민석이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나이 그때 제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민석이가 사고를 치고 맙니다. 평소와 같은 수업 시간, 문학을 맡은 담임 선생님의 시간이었어요. 5교시 수업이라 애들이 전부 졸음이 밀려오던 시간이었고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졸음을 깨우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하셨죠. 몇몇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미 졸고 있었지만 저는 무조건 졸음을 떨쳐내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만큼이나 공부에 의지를 갖게 된 민석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선생님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얼마 전에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많이 아프게 됐거든. 그러다가 자기도 남편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집 청소를 싹 한 거야. 그런데 너무 잘 하려던 나머지 자기 아들 100일 돌반지 50개를 쓰레기장에 버려버렸대.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지. 남편이 부랴부랴 그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대. 그런데 글쎄 누군가가 그 돌반지를 주워다 이미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는 게 아니겠니? 주인을 찾아달라고 말이야. 덕분에 선생님 친구는 무사히 돌반지 50개를 되찾게 되었대. 우리 반 교훈이 뭐지? 정직한 사람이 되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 정직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며 친구의 이야기라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 아버지께 일어났던 돌반지 사건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정직한 분이라며 그분처럼 세상을 정직하게 보고 올곧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누가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인 걸 알기라도 할까봐 자연스레 졸고 있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그토록 겸손히도 숨기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조용하던 교실에 민석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그거 얘네 아버지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집중하던 아이들 몇몇이 민석이를 바라보았어요. 민석이의 손끝에는 아니길 바랐지만 제가 걸려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그게 정말이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오셨습니다. 양쪽 귀가 빨갛게 물들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웅성거리는 아이들 틈에서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께 다 함께 박수를 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싫어하던 아이들은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민석이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다가도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주말, 모처럼 아버지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통화를 하는 내내 네 하고 몇 마디 대답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전화를 끊으셨을 땐 저까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전화이기에 그런 표정으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 담임 친구분이라는구나. 선생님한테 이야기 전해 듣고 전화를 하셨다고. 알고 보니 선생님의 친구라는 분은 유명한 입시학원의 원장 부부였고 돌반지를 찾아준 은인의 아들이
선생님 반 학생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연락을 취해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시는 내내 고민에 잠긴 듯한 얼굴이셨어요. 선생님께 제 사정을 이야기 듣고 그 학원에서 저를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무료로 수강을 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아버지이셨기에 당연히 거절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친구한테 잘못 이야기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아빠는 숨기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께도 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다시 전화를 걸어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쉽게 통화를 종료할 수 없는지 아버지께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학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리진 않았지만 말하는 억양으로 미루어 보아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물으셨어요. 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현수막 걸어서 학원 홍보를 쓰겠다는구나.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걸 담임 선생님한테 들으시고 힘든 알바 대신 학원 다니며 쉬는 시간에 강의실 청소, 마치고 화장실 청소하면 일당도 주겠다고 하시네. 아빠도 솔직히 너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불판 닦는 게 내내 마음 아팠는데 너 학원 다녀볼래? 대신 원장님이 학원 홍보하실 수 있게 좋은 대학 가는 조건으로 말이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오시며 그 누구에게도 빚지거나 공짜로 이득을 얻는 것을 꺼려 하셨던 아버지셨어요. 돌반지 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냉큼 그 기회를 잡았어요. 성적이 떨어지면서도 혼자서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유명한 입시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니 바란 적도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학원은 내노라 하는 입시 학원들 중 쌍두마차를 달리는 학원 중 하나였고 유일한 경쟁 학원은 바로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던 황지석의 부모님이 하시던 학원이었습니다. 잘만 하면 황지석에게도 소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늘 마음에 걸려 하셨던 식당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 점차 몸을 회복하시고 하시던 일에 복직을 하게 되셨고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서울대생이 되었답니다. 학원에는 약속한 대로 커다랗게 현수막을 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친구 민석이와 함께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아버지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만 살면 다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르게만 살았어. 근데 내가 다치고 일을 나갈 수 없게 됐을 때는 솔직히 후회가 되더구나. 그냥 그때 한번 나쁜 마음 먹고 그 반지라도 챙겼으면 이렇게 눈앞이 캄캄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야. 내가 정직하게 살았던 게 결국은 답이었어.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올 줄은. 행운이 아니야, 아빠. 다 아빠가 만들고 쌓아온 것들이야.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걸 나는 아빠를 통해서 배웠어. 사실 아버지께서는 다치게 되신 후로 당분간의 생활비는 있었지만 언제 직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을지 몰라 많이 불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적지만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온 돈이 있었고 큰 돈은 아니지만 학원을 다니며 청소를 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아닌 아버지의 정직한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어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식인 제가 벌어온 돈까지도 받지 않으셨고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조차 가지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정직함이 쌓이고 쌓여 오늘 같은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살면서 꼭 한 분을 닮아야 한다면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친구와 동반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땐 더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저를 키워주시고 어머니를 보살펴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만큼 이제 제가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부디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건강히 군생활 마치고 한층 더 아버지를 닮은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